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라구나 니겔에 살던 중년 부부 마이클과 카렌. 이들은요, 하나뿐인 외동아들 브라이스를 대학에 보낸 후 단둘이 오붓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브라이스는 이제 막 대학교 2학년이에요. 한 한국 나이로 20살, 21살 정도죠. 당시에는 부부가 사는 이 집에서 차로 8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시에라 칼리지에 다니고 있었고요. 마침 2주 전에 2달간의 여름방학을 집에서 보냈고 지금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28일 이날 엄마 카렌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브라이스 친구 션인데요. 션? 션이라면 브라이스와 제일 친한 대학교 친구고 또 기숙사 룸메이트예요. 근데 션이 말하길 브라이스가 요즘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잘 있다가 학교 돌아간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브라이스에게는 대학에서 만난 킴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1년간 사귀었어요. 최근까지도 애정전선에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엄마가 친구의 전화를 받기 바로 전날이래요. 브라이스가 여자친구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보했죠. 근데 이때 문자가 아마 내가 없으면 너는 더 잘 지낼 거야. 아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소리였어요. 너무 황당하죠. 이게 이별의 이유야? 내가 없으면?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번엔 절친 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너는 내 영혼을 구했어.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이야. 이게 뭔가 약간 헤어짐을 담고 있는 듯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브라이스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게임기를 대뜸 션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엄마 카렌이 이제 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아들한테 사준 적이 있어요. 이걸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지인에게 줘버렸고요. 이건 마치 신변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뭐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겪고 있었나? 일단 그의 풀네임은 브라이스 데이비드 라스피사입니다. 1994년 출생으로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고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죠. 특히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좀 예술가적인 기질을 보였다고 해요. 대학에서도 산업디자인학과를 진학했고요. 교우관계 원만합니다. 또래처럼 비디오 게임 즐겼고요. 모난 구석이 없어서 친구 다양하게 사귀었어요. 부모님과의 사이요? 사실 지금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이유도 아들이 이곳에 있는 대학에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멀리 사는 것보다 아들과 같은 주의 자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연휴나 방학이 되면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해서 부모님 댁에 내려왔고요. 가족 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인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지극히 평범했어요. 다만 브라이스가 얼른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긴 했죠. 이게 보통의 학생들과는 좀 다른 반응이에요. 막 개강을 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반기진 않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아들이 돌아갔고 그 와중에도 엄마랑 자주 통화했대요. 아들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죠, 엄마는. 하지만 이후 친구들의 증언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번 학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브라이언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독한 술을 마셨고 거기에 약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특히나 그가 복용한 건 보통 ADHD 치료제로 사용돼요. 브라이스가 ADHD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약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킴이 너 왜 먹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집중도 잘 되고 잠이 안 오거든. 그래서 나 밤새 게임하려고.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게다가 최근 이별 통보까지 한 거예요. 이 모든 게요,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카렌이 당장 아들에게 전화 걸었죠. 근데 또 받아요.
근데 브라이스가 뜻밖에도 여자친구 킴의 집에 있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를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래요. 킴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차 키를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카렌이 여자친구 좀 바꿔달라.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정작 킴의 주장은 또 달랐죠. 어머니, 지금 브라이스가 도저히 운전을 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키를 좀 뺏었어요. 카렌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은 자기 아들을 좀 더 믿어보기로 했고요. 킴을 설득해서 브라이스한테 차 키 줘라 부탁을 했죠. 그리고 아들한테 너 곧장 기숙사로 돌아가라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카렌이 당장 엄마가 비행기 타고 그쪽으로 갈까? 라고 말했지만 브라이스가 극구 만류했고요. 밤 11시 30분 아들은 차를 몰고 여자친구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난 8월 29일 새벽 1시. 브라이스는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게 돼요. 근데 이때 카렌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에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죠. 그래서 얘가 잘 도착했다고 말하려고 건 거구나 생각했고 안도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빗나간 추측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예요. 이번에는 브라이스의 아버지인 마이클이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당시 아들 차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전에 이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내역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멈춘 위치입니다. 브라이스 학교에서 남쪽으로 무려 4시간이나 떨어진 버튼 윌로우라는 낯선 지역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근처 카센터 직원이 그 아들에게 휘발유를 배달해 준 걸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갑자기 학교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여기에 와 있는 걸까? 자, 이걸 듣게 된 엄마 카렌이 순간 간밤에 부재중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불길한 마음에 룸메이트 션한테 연락을 했죠. 그러자 지난밤 브라이스가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여기서 잠깐 브라이스가 이동한 경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는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남쪽이라면 이게 부모님 집으로 오는 경로와도 동일합니다. 그럼 혹시 집에 오려다가 기름이 떨어진 걸까? 그래서 엄마도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에겐 소식이 없어요. 전화도 받질 않고요. 결국 부모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아까 아들한테 기름을 배달해준 그 카센터 직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그 자리에 그 브라이스 차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줄래요? 하고 부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몇 시간 전인데 상식적으로 확률은 희박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가보니 놀랍게도 브라이스 차량이 그 자리 그대로 여전히 정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브라이스가 3시간이나 차 안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던 거예요. 아까 아침 9시에 기름 다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요. 브라이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가가 약간 붉어진 상태로 그냥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저희 카센터 직원이 에이, 정신 차려요 하면서 당신 부모가 나한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신 부모하고 통화 좀 해라 하면서 엄마 카렌과도 통화를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브라이스가 또 엄마한테 제가 머리도 식힐 겸 좀 쉬고 있었던 거예요. 저 곧 집으로 출발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지점부터 집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거리예요. 엄마는 전화를 끊었고 그래 천천히 온다 해도 몇 시간만 기다리면 아들이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6시가 지나가도록 브라이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간장이 타던 부모는 끝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재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찾아내요. 아니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아까 차에서 멍하니 있던 곳이요. 거기서 겨우 12km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한 차로 10분, 15분 거리요. 부모로서는 미치고 팔짝 뛰죠. 지금 전화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젠데. 결국 저녁 7시쯤에 그 근방에 있는 경찰관이 그 위치로 출동을 해요. 차가 세워져 있었고 운전석엔 브라이스가 있어요. 당시 그는 정신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요. 차에서 마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경찰에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당신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고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이때 웬일인지 브라이스는 부모와의 통화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브라이스가 드디어 시동 걸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 집이 있는 그 라구나 니겔로 향하는 5번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만 타고 그냥 쭉 가면 바로 집이에요. 8월 30일 밤 12시 50분. 아들이 도착할 시간이 이미 한참 넘었습니다. 여태 몇 번이나 엄마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했죠. 근데 그러다가 새벽 1시 50분 정말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쯤이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브라이스가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아 엄마 표지판도 없고 너무 캄캄해서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새벽 2시 이번엔 브라이스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차에서 좀 자다 갈게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날이 밝았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죠. 카렌과 마이클 부부는 드디어 아들이 왔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데 문 앞에 있는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죠. 거의 이들은 경찰과도 같은 그런 위치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브라이스가 타고 있던 차량이 호숫가 근처에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위치는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근데 문제가 차량 후면 유리창이 다 깨진 채 차 자체가 아예 옆으로 누워 있었대요. 보니까 도로에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차의 후면 유리창이 그럼 왜 깨져 있었냐? 브라이스가 차에서 탈출을 하려고 직접 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차 안에 휴대폰, 지갑, 노트북까지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브라이스의 혈흔 2방울도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 그 유리창을 깨면서 좀 부상을 입고 피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브라이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브라이스 어디 있어? 나 미쳐버려요, 정말. 경찰이 CCTV를 분석했죠? 새벽 2시 15분입니다. 그의 차량이 호숫가 쪽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4시 29분쯤에 차가 같은 카메라에 한 번 더 포착돼요. 근데 호숫가를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호숫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까도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2시간 반 동안 호숫가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자, 여기서 경찰은 호겨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요. 실제로 타이어 자국을 조사해 보니까 차가 절벽 인근에서 의도적으로 빵 하고 이제 엑셀을 밟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는 그렇게 해서 전복이 됐는데 브라이스는 살았고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어디로 자취를 감춘 걸까요? 아니 이건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경찰도 일단은 수색견, 헬리콥터, 또 호숫가니까 수중 다이버까지 총동원을 해서 인근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그리고 대중의 궁금증도 증폭되었죠.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사실 수색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흔적이 없냐고요. 앞서 그가 ADHD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걸 토대로 여기서 뭔가 부작용이 생겨서 정신착란 혹은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서 집에 오는 길에도 그냥 몇 시간이나 멍하니 차에 앉아있기도 했고 또 새벽에 전화 왔을 때 본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브라이스는 도로를 떠돌다가 그냥 실종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미국 네티즌들 사이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브라이스의 부모에 관한 거였어요. 지난 36시간 동안 그들이 애가 탄 건 이해하지만 왜 아들을 직접 찾으러 나서지 않았냐는 겁니다. 물론 거리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건 맞아요. 8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하는 거리니까요. 또 아들도 집에 계속 간다 했으니까 그 말만 믿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야심한 새벽에 엄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 안에서 자고 갈게요. 라는 말까지 그냥 받아들인 건 제3자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의견입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아들이 실종된 후에 부모도 그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했을 테고요. 근데 또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혹시 브라이스가 부모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가출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피어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집안 사정을 외부 사람이 어떻게 다 자세히 알겠어요? 또 부모도 한사코 우리와 아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별로 속을 썩이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이제 브라이스에 대해서 더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브라이스가 고등학교 때 대마초를 피워서 체포된 적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이 좀 대마초에 유연하다고 하지만 브라이스가 정말 착하기만 한 아이였을까? 혹여나 부모가 그걸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닐까? 그리고 브라이스에게 어떤 완벽한 가정에 대한 강박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막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우리는 제3자로서 앞서 얘기했지만 정확한 집안 사정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유가 어찌 됐건 지금 이 순간도 카렌과 마이클 부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 차에서 빠져나간 아들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대규모 수색에도 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던 걸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철없는 아들의 가출이었다라고 칠게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좀 사람의 애간장을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마지막이 너무 기이해서 저도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이 아들이 약물과 술에 빠져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외부 사람은 모르는 조현병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를 떠나서 신분 숨기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3월 21일 한 척의 크루즈가 파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출항합니다. 이 배는 미국의 로열 캐리비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초호화 선박이었어요. 그 이름이 랩소디 오브 더 시즈였고요. 딱 봐도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은 크루즈입니다. 선내에 갑판만 10개, 또 객실이 999개에 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수영장, 바까지 편의시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날 선박은 약 2,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 차례대로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을 들리면서 호화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명의 승객 중엔 난생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 한 미국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고 계신 아버지 론 브래들리. 그에게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코앞에 둔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 딸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과 기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때마침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크루즈 탑승권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고요. 론의 딸은 당시 23살의 에이미 린 브래들리. 그녀는 어릴 적부터 수영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운동신경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 덕에 대학에서도 체육 특기생으로 선발이 됐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스포츠 심리학 전공하고 또 그러면서 인명구조대원 자격증도 따고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게 드러납니다. 졸업을 한 후에 어떤 직장에 갈지도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 가족여행 계획했을 때쯤 그녀는 그 회사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 이미 얻어두고 좀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빠가 가족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사실 에이미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팀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제 사회인이 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족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3월 21일, 아버지 론, 어머니 이바, 에이미, 그리고 남동생 브래드까지 이 4명의 가족이 모두 크루즈에 탑승합니다. 호화 선박이었잖아요. 여기저기 보면서 너무나 설레었죠? 갑판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또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쭉 보냈고 하루 이틀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크루즈에서 셋째 날로 넘어가던 자정입니다. 3월 24일. 자, 이제 날이 밝으면 이 배는 퀴라소라는 작은 섬에 잠시 정박할 예정입니다. 이 섬은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 중 하나인데요. 이 카리브해에서 숨은 진주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경관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족들 또한 이번 여행에서 퀴라소 섬에 간대 이걸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 밤 에이미와 남동생 브래드는 선내에 있는 수영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젊은이들을 위한 풀파티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막 신나는 음악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또 부모님은 시끄러워서 싫다 하시면서 방에 일찌감치 들어가셨죠. 남매는 늦게까지 풀파티를 만끽했고요. 그러다 새벽 3시 35분 남동생 브래드가 먼저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가족들은 큰 객실을 빌려서 4명이 모두 같이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브래드가 먼저 방에 왔어요. 근데 잠에 들기 전에 담배를 좀 피워야겠다 싶어서 방 안에 있는 발코니로 나갔고 그때로부터 5분 후인 3시 40분에 누나 에이미 역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동생이 담배 피네 나도 같이 펴야지 하고 발코니로 나가게 돼요. 둘이서 짧은 담소를 나누면서 바다를 보며 같이 담배를 폈는데 잠시 후 피곤함을 느낀 남동생 브래드가 누나 나 먼저 잘래 하고 떠났고 이후 에이미는 그곳에 혼자 남게 됩니다. 에이미는 그 새벽에 고요하고 어두운 바다를 즐기면서 한동안 발코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새벽 5시 15분에서 30분 사이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에 의해 목격돼요. 보니까 딸이 발코니에 있고 또 그 남동생 브래드도 잠을 자고 있고 다 확인을 해서 안심이 된 아버지는 다시 잠을 청했죠. 그러다 30분 정도가 지난 새벽 6시 아버지가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됩니다. 왜냐면 난데없이 한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춥지? 보니까 발코니 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쌀쌀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발코니 문 닫아야겠다 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심코 침대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확인했는데 에이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아들 다 깨웠죠. 야, 에이미 어디 간 거야? 처음에는요, 시간이 해가 뜰 시간이니까 일출 보려고 나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이 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에이미 이름을 불렀죠. 근데 배가 지금 한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다급해진 가족이 승무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에이미를 찾는 안내 방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난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새벽 6시를 좀 지난 시각인데 안내 방송을 하기에는 승객들이 다 지금 자고 있고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한 사람이 실종됐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에 승무원들이 같이 나서서 이 배 구석구석 다시 막 수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어느덧 조금만 있으면 퀴라소 섬에 정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크루즈의 승객만 2,000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퀴라소 섬에 모두가 한꺼번에 하선을 할 텐데 그럼 막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에이미를 찾는 게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가족들은 막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데 어느덧 배는 섬에 도착해버립니다. 그 승객들이 막 바쁘게 하선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아침 7시 50분 그제서야 승객 중에 에이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에이미 씨 어디 계신가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동시에 가족들은 그 입구에 서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에이미가 있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시를 했죠. 그렇게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순간에도 에이미는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로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퀴라소 쪽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후 현지 경찰이 그걸 전달받고 이 배에 도착하게 돼요. 경찰, 그리고 승무원, 가족들 모두 선내수색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그 에이미가 사라진 지 2-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에이미가 선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다로 빠진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대두돼요. 그럼 지금 배 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잠시 후에 해안 경비대에다가 헬리콥터 다 동원이 돼서 크루즈가 지금까지 지나온 해안을 모두 샅샅이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물에 빠져서 지금 바다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렇게 헬리콥터 수색까지 했지만 발견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꼬박 4일간 하늘과 바다를 넘나드는 수사가 계속되었지만 에이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승무원으로부터 목격담이 전해졌어요. 그 실종 당일날 밤에 에이미가 어떤 남자랑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승무원이 그 남자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바로 선내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알리스터 더글라스란 남자였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 배에 같이 있으니까. 알리스터 더글라스? 근데 이걸 듣는 순간 남동생 브래드의 머리를 스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종된 날 아침에 가족들이 막 다 같이 에이미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시각에 알리스터가 대뜸 브래드에게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누나가 사라졌다면서요. 정말 어떡해요. 유감이에요. 이렇게 위로를 건넸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정신없어서 넘어갔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각이 에이미의 실종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던 때예요. 가족과 일부 승무원만 알고 수색을 하고 있던 때고요. 안내방송 나가기 전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수상했고 이게 기억난 브래드는 경찰에 가서 알리스터 좀 조사해달라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가 소환돼서 신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그 사건 당일에 제가 에이미와 함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공연을 한 후에 같이 술을 마셨고요. 그러다 새벽 몇 시쯤 헤어졌어요. 근데 그 후로는 제가 어디 간지 몰라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경찰이 혹시나 몰라 그가 머물던 방까지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고요. 그렇게 그는 별 의미 없이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납니다. 목격담은 계속됐어요. 아침 6시쯤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방에서 딸이 없어졌다라는 걸 알아챈 그때였죠. 근데 에이미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에이미는 방 열쇠, 담배, 그리고 라이터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었대요. 이걸 본 사람이 몇몇 있던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에이미가 배 꼭대기에 있는 갑판에 있었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한편 이번엔 선박 내에 있는 전문 사진사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확보됩니다. 이 사람은요, 크루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승객들 사진 찍어주고 또 나중에 이거 인화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당시 에이미와 가족들도 배에 타서 가족 사진 촬영했죠. 근데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모두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뒤늦게 사진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전달받은 사진 중에 에이미 혼자 찍은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린 분명 찍었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사진사가 하는 말이 그거 누가 이미 찾아갔다고 나오는데요? 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에이미는 실종된 상태인데 누가 이 사진을 가져가요? 너무도 수상했죠. 자, 이런 여러 정황들을 미뤄서요. 에이미는 이 선내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기됩니다. 그럼 그녀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얼마 후에 퀴라소 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한 남성에게 제보가 들어와요. 어떤 여자가 다급하게 오더니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괜찮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건네려고 하던 찰나 그녀가 누구에게 쫓기듯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당시 운전사가 목격한 여성의 인상착의가 실종 당일 에이미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미는 배에서 납치돼서 이 퀴라소 섬에 왔다는 게 성립돼요. 이런 제보와 목격담이 쏟아지는 동시에 가족들 또한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죠. 그 덕에 제보가 2배, 3배 많아지긴 하는데 대부분 허위거나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1998년 8월 이번에 아주 신빙성 있는 새로운 목격담이 접수됐죠. 제보자는 자신을 캐나다 출신의 카마이클이다 라고 소개하던 남성인데 퀴라소 섬에서 에이미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그 섬 끝에 있는 한적한 해변인데 이 남자가 카페에 앉아서 좀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웬 2명의 남성이 한 여자를 거의 끌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저 여자 누구야? 어딘가 좀 낯익는 것 같은데? 라고 느꼈고 나중에 에이미 실종 전단을 접하면서 그때 내가 해변에서 본 그 여잔데? 라고 확인했다는 제보예요. 게다가 그가 이렇게까지 확신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그 끌려가던 여성의 발목에 눈에 띄는 문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에이미의 몸에 문신이 3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보자가 본 여성의 발목 부위 문신이 에이미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여러분, 목격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5개월 후인 1999년 1월, 이번에는 전직 미 해군 장교로 있던 한 남성이 내가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거기가 어디였냐면 퀴라소 섬에 있는 한 매춘업소였죠. 둘이 만났는데 이 여자가 저는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성은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매춘업소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그나마 은퇴를 하고 나서 경찰에 이 제보를 해온 건데요. 어쨌든 즉각 그 해당 매춘업소 찾아갔죠. 그런데 또 하필 여기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나게 되면서 이미 폐허가 됐어요. 이거 진짜 에이미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긴 하는데 어쩐지 한 발짝씩 늦고 있죠. 심지어 여태까지 들은 그 목격담들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문신도 일치하고 이름도 나오고 가족들이 점점 더 애가 탔습니다. 얘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지만 시간은 무성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7년이 지나요.
크루즈에 있던 딸이 사라진 지 7년이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가족들은 딸을 찾는 데 매달렸습니다. 퀴라소 섬은 뭐 셀 수 없을 만큼 수백 번 드나들었고요. 혹시나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7년간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2005년이 되었고 그해 3월입니다. 이번에는 퀴라소 섬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에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주디라는 여성인데 자기가 이 바베이도스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수상한 장면을 봤대요. 그녀가 이제 주디가 쇼핑 다 끝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막 두두두두 하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3명의 남성을 인지했고 거기에 여자 목소리까지 들려요. 이 여자는 화장실 칸 안에 있고요. 근데 남성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 여성을 제압하는 듯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대충 보면 야, 너 우리 말 들으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위협이었대요. 이 주디 씨도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여자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 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후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디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있던 여성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짜고짜 저는 에이미예요. 미국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걸 들었는지 순간 밖에 있던 남성들이 화장실로 우르르 들어오더니 그녀를 끌고 나가버립니다. 주디 씨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여성과 남성들의 얼굴까지 정확히 묘사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그때 주디가 기억하는 여성의 몽타주입니다. 약간은 더벅머리에 굉장히 수척해진 얼굴이에요. 하지만 눈매만큼은 어딘가 에이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몽타주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됐지만 그 당시 바베이도스 경찰은 정확히 여성이 누군지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추가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또 바베이도스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이번에는요. 에이미의 부모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성인 사이트에서 발췌된 사진인데 여성이 다리를 좀 드러내고 섹시하게 앉아있는 좀 노골적인 그런 장면이죠.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이 제스래요. 근데 이걸 본 부모는 숨이 먹고 맙니다. 이 여성의 얼굴이 딸 에이미와 너무도 유사한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여성의 피어싱 위치까지 에이미와 동일해요. 놀란 부모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이메일을 보낸 익명의 제보자와 또 사진이 어디에 업로드 됐는지 사이트를 추적했어요. 이제 이것만 찾으면 딸의 위치가 금방 파악되리라 싶었죠. 그렇게 희망을 걸었는데 하필 IP가 해외로 되어 있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요. 수사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고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더 이상 에이미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목격담, 제보를 토대로 가족들 그리고 경찰, 언론도 사실상 에이미가 성노예로 팔려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불법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거죠. 납치가 돼서 퀴라노 섬에 내려졌고 이후 거기에 있는 매춘업소에 있다가 근처에 있는 다른 섬 바베이도스로 끌려갔는데 이때 쇼핑몰 화장실에서 목격되면서 신분을 밝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다시 성인 사이트 사진으로 발견되기까지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계신 건데 에이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가 예상되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편 여러분, 애초에 크루즈라는 이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납치가 벌어졌는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그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한 명이 벌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범이 있을 거다. 즉 여성을 납치할 목적으로 어떤 무리가 움직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퀴라노 섬도 그렇고 바베이도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자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경찰이 단서도 많지 않은데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에이미 린 브랜들리, 2010년 3월 24일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목격담도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도 중단되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에 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떠난 가족 여행. 하지만 그게 이런 악몽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크루즈에서 감쪽같이 증발한 에이미의 사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